지은이는 낸시, 슬로우님, 에러니, 옮긴이는 방진이, 발행은 돌베개입니다. 글을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최우수 강의상 수상, 45년간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해온 저자가 자전적 에세이 쓰기의 의의부터 창작의 전 과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기 삶에 대한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잘 쓰기보다 고유의 목소리와 리듬과 언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삶을 재현하는 에세이는 소설이나 시처럼 찰자인 구성이나 세련된 형식보다 삶을 얼마나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저자는 자전적 에세이 쓰기에 접근하는 관점, 구체적인 방법론, 사례, 길잡이를 만들었고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자전적 에세이 예화로 제시하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글쓰기를 통한 치유, 글쓰기가 주는 해방감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글쓰기가 치유의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16년간 아픈 아들을 간병하면서 자전적 에세이 쓰기를 통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괴로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마음으로부터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했다. 내 워크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오직 하나뿐이다. 누군가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면 그 글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을 말해준다. 누군가 용기를 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마법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작은 살인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물면서 오히려 우리의 심장에, 간에,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 절여지고 있다.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끄집어내어 종이로 옮기는 작업이야말로 모든 의사가 내려야 할 처방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개도 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수천 개의 마음이 열리고 수천 개의 머리가 맑아지고 수천 개의 부서진 부위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지혜가 떠오르고 회한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모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비밀들을 글로 쓰고 나서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 부자가 처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진실을 듣는 것을 봤다. 그들이 내 워크숍을 떠날 때는 뾰족 감각이 조금 무뎌져 있었다. 나는 자매가 다시 연결되고 커플이 애초에 그들이 함께하기로 했던 이유를 기억해내는 것을 봤다. 나는 글쓰기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안다. 자신의 관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다. 나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치료제라는 것을 안다.
자전적 에세이는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보는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는 자서전이 아니다. 기저귀 떼기, 걸음마 떼기 등 당신이 태어난 이후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자도치적 글이 아니다. 진정한 자전적 에세이는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왜라는 질문을 파고들 때 당신의 이야기는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가 자전적 에세이를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당신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내면화하고 반복할지도 모른다. 누가 내 자전적 에세이를 읽고 싶어 하겠어.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야. 친구들이 내 이메일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글이 마음에 든다고 말해주고, 국어 선생님은 내가 글을 잘 쓰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도 가졌다고 말해준 게 다야. 누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겠어? 일리 있는 질문이지만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당신의 자아와 영혼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저자가 되어 자전적 에세이를 써보자고 합의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자아는 그냥 부와 명예에 조금 욕심이 났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영혼은 배우고 성장하고 성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시인 숀 토머스 도어티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보자. 왜냐하면 지금 저곳에 당신의 이야기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지닌 누군가가 있으니까. 자,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글을 쓸 도구, 그리고 집중력과 목적의식이 전부다. 전자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 후자는 점점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 자전적 에세이를 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자. 이것이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두자.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빠뜨려진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조상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후손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지 말자.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들려주면 그들은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 자전적 에세이는 당신의 책이다. 당신의 이야기다. 어떻게 들려줄지는 당신이 정한다. 왜 쓰는가? 도대체 왜 당신은 글을 쓰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글을 쓰는 현재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자전적 에세이를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아들 되는 생후 9개월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도 그렇게 어린 당뇨병 환자는 처음이었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 대는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을 받았고 38살이 되던 해 죽었다. 우리 부부가 댄을 돌봤던 16년 동안 나한테 꼭 필요했던 내가 원했던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내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기 위해 자전적 에세이를 썼다.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규칙을 바꿔서 아들의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아들의 신체적 결함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아들의 병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픈 아들을 돌보는 경험에 대해 쓰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런 현실 자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쓰라린 현실 자각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의 여정 또한 길었다. 1977년 데니 6살이었을 때 나는 람다스의 대표적인 히피 철학서 지금 여기에 있어라를 읽었고, 이후 내 삶은 전통적인 경로에서 이탈했다. 나는 운전할 때 람다스의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고, 그의 책을 모조리 사들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댔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다. 실제로도 완전히 홀렸다. 무건수행과 명상수행 워크숍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내 머리는 기존 패러다임과 씨름하면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되돌아보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에 대비한 훈련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때마침 스승을 찾은 것이다. 람다스는 이런 말들을 했다. 그냥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은 없다. 나쁜 것도 없다. 그냥 그런 것이다. 판단하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고통을 낳는다. 내 아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험난한 길이었지만 처음으로 나는 정신적 깨달음을 얻었다. 그 상황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나는 내 삶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영혼의 성장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삶의 운명 따위는 없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들이 내 삶이 되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들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삶이었다. 주어진 것들과 살아가기를 실천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우리 부부가 이 과정을 대다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나갔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의 기록을 남기려고 썼다. 그러다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해해 보려고 썼다. 우리가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 듣기 좋은 말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중에 내가 쓴 자전적 에세이를 봤을 때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책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고난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너무나도 심오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순간들이 있어서 그 고난의 길을 쉬운 길과 선뜻 바꾸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이 엄마와 아들과 병으로 요약되기보다는 더 큰 무엇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아픈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에 내가 갇혀있는 한 아들 댄에게는 아픈 아이라는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학위 과정이고 내가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제 3자의 입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쓰면서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부정하고 거부했다면 그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다른 무언가로, 아름답고 은혜로 충만한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은혜로 바뀌려면 먼저 깊은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었다. 그러니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왜 자전적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종이에 옮기고 싶어서 쓰는가? 그 이야기를 아무도 읽지 않더라도 괜찮은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가? 물론 저자 사인에 입고 갈 옷을 고르게 된다면 매우 신날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당신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할 것이고 당신을 차버린 그때 그 남자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NPR의 당신 인터뷰가 벌써 3번이나 방송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아니면 당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쓰는가? 그리고 그냥 쓰는 행위 자체가 지닌 강력한 힘을 믿으니까. 내가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또 거의 동시에 울 수 있었을까 였다.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그 질문을 비롯해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신 책의 책날개에 들어갈 글을 써보자. 책장, 당신의 책장이어도 좋고 도서관의 책장도 좋다. 로 가서 책 몇 권을 뽑은 다음 책날개에 실린 글을 읽어보자. 자, 이제 당신이 편집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신의 자전적 에세이 책날개에 들어갈 글을 써보자. 그러면 당신이 써야만 할 것 같은 수천 가지 이야기를 줄여나갈 수 있다. 지금 쓰는 책날개 글의 내용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시작이 어렵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백지에 압도당해서 당신의 삶을 좁은 깔때기 속으로 우겨 넣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담을 적당한 그릇이 생겼다. 불확실성. 노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위대하고 숭고한 과업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당신의 자전적 에세이는 위대하고 숭고한 과업이다. 그러나 자전적 에세이를 제대로 완성하겠다는 당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전적 에세이를 쓴다고 당신이 잃을 것이 뭐가 있는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다. 불확실성에 편안해지면 당신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불확실성이야말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된다. 온전히 받아들인 불확실성은 더 강한 활력, 더 예리한 감각, 더 큰 창의성이 된다. 창의성은 당신이 얻거나 갖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이 창의성이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또는 무한한 가능성, 이 두 가지 뿐이다.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을 나열해보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지들은 지우라. 예컨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생계 유지 자체가 불확실한 음악 활동에 전념해야 할까? 아니면 안정된 직장에 머물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할까? 와 같은 선택지는 제외하라. 당신 삶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처음에 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났고, 그러자 지옥문이 열렸다. 내가 겪은 지옥 이야기를 모조리 들려주겠다. 그렇게 독자에게 지옥문이 열린다. 도입부로 삼고 싶은 처음들이 많을 것이다. 당신 이야기에 딱 맞는 처음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처음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간순에 따라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 해도 여전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자전적 에세이의 도입부로 삼을 만한 문장 내지는 단락을 3개 쓰라. 좋은 몇 가지. 자전적 에세이의 도입부를 쓰는 게 감히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연인과 최악의 싸움을 벌인 다음 날 아침,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다. 당신은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실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당신은 아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곧장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머뭇거리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할 것이다. 그러니 이른바 감정의 혀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발상을 전환하라. 진실을 쓰고 싶다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쓰라. 어떻게 시작하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라. 발꿈치를 들고 꽃을 피해 다니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라. 당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독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 있다. 독자를 믿으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솔직하다면 독자는 당신을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하는가? 특정되지도 않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초고를 완성한 뒤에야 진짜 작업을 할 수 있다. 초고가 완성되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아이쿠, 이건 여기에 안 맞는데 이걸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이미 6번이나 다른 식으로 써넣었어. 길잡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한 경험에 대해 쓰라. 무언가를 거부하면 그 안에 담긴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모든 자전적 에세이에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스토리텔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대전환이 없었다면 들려줄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다. 길잡이. 의식이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신이 그동안 거부하던 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걱정거리에 마침표를 찍었던 경험에 대해 쓰라. 그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했는지에 대해 쓰라.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써보자.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바꿔가며 5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그 이야기를 읽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이 남들과 다르게 학습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연구하듯 당신도 남들과 다르게 학습하는 독자들을 위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운이 좋다면 다르게 바꿔 쓰는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관점도 바뀔 수 있다. 생각 하나, 핵심 주제 하나, 견해 하나를 다르게 바꿔가며 5번씩 다시 쓰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보자. 일단 당신이 달라질 것이다. 독자가 책을 읽을 때 당신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 명심하자. 비 오는 날 독자가 난로에 불을 피우고 폭신한 소파에 파묻혀 직접 그린 애플 사이다 한 잔을 비웠을 때 당신은 그곳에 없을 것이다. 독자는 자신이 읽고 있는 장면에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알 수 없다. 당신이 정확한 단어로 묘사해줘야만 알 수 있다. 이불색이 파란색이라고 묘사해야 비로소 독자는 그 색을 볼 수 있다. 독자가 당신이 묘사하는 대상을 최대한 많은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글을 써보자. 통찰. 통찰을 얻었다면 무심히 넘기지 말자. 찰나의 광명, 완벽한 각성을 선사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제3의 눈이 0.0001초 동안 열린 것이다.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 통찰은 신성한 지혜라는 선물이다. 그 귀중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자. 의심하지도 말자. 왜 하필 내게 하고 의문을 품지 말고 내 아들 댄처럼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통찰을 꼭 붙들고서
곧장 글을 쓰자. 그러지 않으면 휘발되어 버릴 테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심오한 통찰이어서 이런 걸 잊을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말을 명심하라.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왜 글을 쓰는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글을 쓰라고 권하는가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디에서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새로운 통찰을 얻어서 지유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때로는 무언가가 부서질 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삶은 결코 아무도 모르게 흐르지 않는다. 삶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간다. 때로는 노리스터, 북대서양 서부의 중간 규모의 온대저기압으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서 따온 명칭이다. 파도처럼 엄청난 기세로 몰려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기도 한다. 당신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삶에 관한 것이다. 삶은 늘 단순하거나 순조롭지 않다.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디펙 초프라는 우연과 운명을 통합해 동시성 운명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주의 근원저 지성을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초프라는 자신이 우주의 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찬미할 때, 삶에 리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연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당신이 그 순간에 충실하면 말이 쉽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 우연들이 온전히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된 작은 기적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의 일상에서 동시성 운명을 찾아보자. 눈을 크게 뜨라. 귀를 열라. 현재에 머물고 매 순간에 충실하라. 동시성 운명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해 써보자. 전문가가 되지 마라. 전문가가 되라. 당신이 아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쓰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아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믿으라.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주 많다. 그런 것들에 대해 쓰기 전에는 자료조사를 하라. 아는 척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당신이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신이 모르던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독자는 당신과 함께 뭔가를 배울 기회를 얻는다.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다. 학생이다. 독자는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 당신의 약점은 독자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하는 초대장이 된다. 기록하기, 기록하기, 기록하기. 제발 일기를 쓰라.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당신의 여정을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곱씹고 글로 쓰고 치유할 수 있다. 일기에는 날짜를 꼭 기입하라. 왜냐하면 보라. 그때의 망설임과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 세포 어딘가에 여전히 꽁꽁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절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감정을 글로 써서 해방시켜야 한다. 캐럴라인 미스의 말대로 생생한 자전적 에세이가 곧 생물학이다. 일기장을 펼쳐들고 어느 것이든 좋으니 일기 하나를 골라서 그 기록을 확장하라. 일기장이 없다면 당장 마련하라. 당신은 기자가 아니다. 사실만 쓰세요. 부인, 그것이 저널리즘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이야기가 답해야 하는 기본 질문인 OW라고 배운다. 물론 이 질문들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자전적 에세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낀 감정, 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신문기사 하나를 골라 사전적 에세이로 바꿔 써보자. 책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책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하라. 이것은 당신 머릿속 깊숙이 간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실은 앞쪽에 내놓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케팅 부서가 보기에 당신은 그다지 독특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집자는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원고를 가지고서 20대 3명 전부 남자였다. 과 미팅을 했다. 그들의 평은 왜 50대 여성이 소설가로 데뷔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늘 연령과 성별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 경험상 출판 산업이 그나마 가장 상냥하다. 다만 명심하자. 책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그냥 실천하라. 큰 액수의 계약금을 제한받을 수 있을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글을 쓰고 우주가 당신의 여정을 결정하게 두라. 고독. 반드시 고독한 시간을 확보하자. 옷장 안, 사무실 구석, 동네 도서관 뒤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정적의 시간을 일정 분량 섭취하지 못하면 어느 수준 이상의 삶에 도달할 수 없다. 일정 시간 홀로 고립되어야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자신이 쓰는 책이 진정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고독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짧은 글을 써보라.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도 쓰라. 이야기가 숙성될 시간을 주자. 원고에서 잠시 떨어져라. 잠시 숙성될 시간을 줘야 한다. 공기와 접촉해야 한다. 공간이 필요하다.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도록 놓아주자. 미량의 미네랄을 찾도록 내버려두자. 당신은 지금 당신 책에 목을 조르고 있다. 당신 책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섹스와 마찬가지다. 두 존재가 관여하고 그 둘 모두 보듬어주는 손길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붓을 마구 휘두르지 마라. 팀을 이뤄 협력할 때 얼마나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지 당신도 알지 않는가? 당신의 글을 다시 읽어볼 시기를 정하라.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남의 말을 엿듣는 사람이 되자. 당신의 글 중에서 특히 뛰어난 글은 당신이 들은 이야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혼자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살짝 몸을 기대고 메모를 하자.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말들을 한다. 가끔은 남의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글을 쓸 때 유용할 뭔가를 얻기도 한다. 나도 내가 들은 대화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글을 썼고 지금도 그 글을 아낀다. 다른 무엇보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화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감정이입을 하고 동정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 글쓴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공감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당신과 공통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니 치부를 드러내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도 독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말이다. 더군다나 세부 사항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다 해도 우리의 동질성은 변함없지 않은가.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란다. 당신의 독자는 당신이 감정과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픽션을 쓰라. 그냥 일기를 전부 모아서 책으로 내면 안 되나요? 시도는 좋았어요, 배짱이 씨. 일기와 자전적 서사는 뭐가 다를까? 후자에는 내면의 변화 과정과 당신이 배운 교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당신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일기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서사는 당신이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서술한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떨어졌다가 어떻게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일기를 참고해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적인 기록을 재료 삼아 더 높은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라. 일기의 개인적인 기록을 자전적 에세이로 승화시켜라. 일기장을 펼치라. 문장 하나를 선택해 이를 첫 문장 삼아 글을 쓰라. 일기장이 없다면 아무 문장이나 지어내라. 그리고 그 문장으로 글을 쓰라.